자, 그러면 아이고 켰나?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VM에서는 자동으로 IP 정보를 설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여기에 앞에서 봤었던 IP 주소라든가 그 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는 명령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ifconfig라든가 이런 명령, 또 route-n 이런 명령어들은 이제 예전부터 쓰던 명령이라면 요즘은 이제 IP 명령으로 IP 어드레스, 뭐 IP 라우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명령에서 이제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쓰게 그렇게 변경이 됐다. 근데 우리가 봐서도 알겠지만 이 IP 명령이 좀 더 그 스마트하게 상세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권장을 하는 추세예요. 명령어를.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인했었던 주소 서브넷 매스크, 그 다음에 뭐 네임 서버, 그 다음에 뭐 게이트웨이 이런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자동으로 설정했냐? 이제 아까도 봤지만 이제 DHP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DHP 서버는 어느 거냐 했을 때, 요 nmcli 커맨드로 DHP 서버와 그 DHP 서버에 의해서 설정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파워포인트에 추가한 요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nmcli-f dhp4 해서 디바이스 쇼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접속을 해서 볼까요? 그래서 nmcli-f dhcp 4, 여기서 4라는 건 이제 IP 버전 4라는 의미예요. 그죠? IP 버전이 이제 4가 있고 6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IP 버전 4, 32비트의 IP 주소를 쓰는 IP 버전 4를 쓰고 있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쇼. 뭐 우리는 디바이스가 지금 ENS160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명시를 해주지 않아도 뭐 거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짜르륵 나오는데, 얘도 이제 한 페이지에 다 안 나오면 여기에 라인 1에서 18까지만 보여줬다. 더 보고 싶으면 뭐 스페이스 바를 누르거나 해서 엔터를 치거나 해서 한 라인씩 보든지 뭐 여러 라인 한꺼번에 보든지 페이지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또 다 봤으면 이제 Q를 눌러도 되고요. 뭐 엔터 해서 이렇게 쭉 볼 수도 있고, 끝났으면 Q로 눌러서 끝낼 수도 있고 한다 하는 거고, 여기에 나온 정보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DHP에 대해서 너무 깊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 정보들만 보겠습니다. 여기 앞부분과 뒷부분 해서 중략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파란색 DNS 서버 5.2, 그 다음에 주소 이거, 그 다음에 서브넷 매스크 이거, 디폴트 게이트웨이 요거, 요 네 세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봤었던 IP 정보들이죠, 그죠? 왼쪽 마우스 버튼 속성, 여기서 TCP/IP 버전 4 속성, 여기서 봤었던 IP 주소, 서브넷 매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그죠? 이렇게 네 가지, 네 세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DNS 서버가 그럼 누구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겁니다. DHCP DNS 서버 아이덴티파이어 해서 서버는 19.18.5.254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5.2번은 이건 VM웨어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게이트웨이도 그 VM웨어 자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임 서버도 5.2,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도 5.2, 그 VM웨어의 가상 공유기입니다. 5.1은 여러분들의 PC고, 그다음 128, 129는 VM1, VM2죠. 그죠? 어쨌든 5.대에 속하는데, 그러면 5.254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가 VM 2개 설치한 건 128, 129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5.2는 게이트웨이, 즉 VM웨어 그 자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5.1은 PC라고 했는데, 그럼 254는 누구냐? 얘도 그냥 VM웨어예요. 그러니까 VM웨어가 알아서 DHCP 서버 역할까지도 해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제 뭔가 VM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VM1한테 이러한 정보들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DHCP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리스를 해준다 그래요. 리스. 그러니까 임대시켜주는 거죠. 예. 이러한 정보들을 그냥 붙박이로 고정해서 항상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 동안 임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네가 이걸 써라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트 타임이 1800초. 1800초면 30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30분간 네가 이걸 설정해서 써라 하는 거고요. 그럼 30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못 쓰냐 하면 그건 아니고 계속 갱신을 시켜줘요. 우리가 보통 임대를 하면 계속 살고 싶으면 갱신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파이어는 이제 DHCP 서버가 이 VM한테 이제 임대를 해줄 때 그 누구한테 임대해 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식별자죠. 이건 뭐냐면 이 호스트의 즉 VM1의 맥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IP 주소가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IP 주소로 식별을 하는 게 아니고 맥 주소를 근거로 식별을 하는 거죠. 맥 주소는 그 시스템에 뭐 설정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붙박이로 하드웨어에 즉 펌웨어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야 가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맥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맥 주소 확인은 여기서 뭐 IP 어드레스 쇼 해서 보시면 맥 주소 나오죠. 그죠? IP 어드레스 그러면 예. 여기 이제 맥 주소가 나오죠.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근데 물론 여기 있는 값이랑은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한 것과 여기서 한 것은 다른 VM이기 때문에 틀려요. 여러분들 걸 기준으로 보세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값이 요 값이 요 앞에 부분은 빼고 00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똑같죠, 그죠? 000C2935-6F42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이제 VM1에서 그 레드햇 시스템 등록을 하는 건데요. 그 VM1에서는 안 했었잖아요. 그죠? 물론 과제를 하면서 한 학생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레드햇에 이 시스템을 등록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명령어는 다 Subscription Manager입니다. 그래서 Subscription Manager 그래서 뭐 뭘 쓰냐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이건 이 등록 관리 프로그램이죠. 등록 관리 이제 명령어. 그래서 뭐 상태를 확인하거나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처음 거는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가 등록을 해야만 그 레드햇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저장소를 쓸 수가 있는데 등록을 안 하면 지금 현재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패키지 리포지터리 저장소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제 실제 등록을 하면 되겠는데 등록할 때는 그 여러분들이 디벨로퍼 가입을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이제 등록이 되죠. 여기에 등록이 되고 확인을 하면 이제 등록됐다. 이게 나오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소프트웨어 저장 패키지 저장소들을 리스트를 해보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레드햇의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거죠. 어차피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 이 뒤에 나가니까 안 돼 있는 학생들까지 감안을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합시다. 우선 뭐 예. 등록을 이미 한 학생들은 복습 삼아 하시죠. 복습 삼아 할 수가 없구나. 등록이 돼 있으니까 또 등록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수도로 해야 되죠. Subscription Manager. 그래서 스테이터스 현재 상태. 저도 안 해놨어요. 오늘 실습을 하려고 일부러 안 해놨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Subscription Manager. 그 다음에 이제 리포지터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repos -minus list 해서 볼 수 있다. 보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등록 sudo subscription manager register
그래서 등록을 하면 되죠. 이제 사용자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하고 패스워드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록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은 아이디로 등록됐습니다. 이제 등록 아이디 나오고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럼 상태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죠. Subsequent Major 스테이터스 보시면 이제 상태 등록됨으로 바뀌었죠. 다들 안 된 학생들 성공했나요? 예,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포지터리의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그죠? 주르륵 나와서 금방 나와서 안 보이는데 꽤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레딧에서 제공하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 리포지터리를 이제 이것들을 다 쓸 수 있다. URL들이 이제 그 거기로 접속해서 패키지를 다운로드해서 업데이트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실제 그 레딧 그 디벨로퍼 계정으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등록된 상태를 확인해봐라 하는 거죠. 등록된 상태는 서브스크립션 관리에 가서 시스템의 요 인벤토리에 보시면 이렇게 가입된 것을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서 바로 보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과제로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뭐 이 리눅스 VM과 상관없이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등록 상태를 그러니까 이 확인을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후속 작업들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 VM1은 GUI 환경이 아니고 CLI 환경으로 설치해서 이와 같이 실제 터미널에서는 콘솔 터미널에서는 이렇게 시커먼 CLI 환경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최소 그래픽 환경을 쓰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최소 그래픽 환경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할 최소 그래픽 환경은 XFCE4라고 하는 그런 그래픽 그 데스크탑 환경입니다. VM2는 그놈이라는 걸 설치했죠, 그죠? 그놈. 이제 우리는 그놈은 좀 그 사양이 무거워요. 즉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죠. 메모리도 많이 사용하고 CPU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벼운 XFCE를 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레딧 버전 10부터 이것을 아직은 지원을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픽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기본 엔진이라고 할까? 그 기본 엔진이 과거에는 X라는 방식을 썼었어요. X 윈도우라는. 이게 이제 그 유닉스 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GUI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뼈대 틀이었거든요. 프레임워크. 그런데 그게 최근에 물론 최근이라기보다는 개발이 된 지는 꽤 지났어요. 한 십몇 년이 됐거든요. 처음 시작한 지는. 십몇 년 전부터 개발이 되던 웨일랜드라고 하는 GUI 환경 그 프레임워크가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물론 지금도 계속 개발 중입니다만 계속 프로젝트로 하고 있죠. 예. 일단 그 레딧 10은 이걸 채택을 했어요. 디폴트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그놈이나 XFC 같은 경우엔 과거부터 만들어지던 그런 GUI 환경이다 보니 이 X윈도우부터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X윈도우 환경에서 이것이나 이것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웨일랜드 환경에서는 아직 이 XFC가 지원이 안 돼요. 즉, 이 레딧 10 환경에서는 웨일랜드만 쓸 수 있고 이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치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의 레딧은 10.1인데 우리가 9.7로 우리 실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점대는 웨일랜드가 기본 그 그래픽 그 환경이기 때문에 XFC를 설치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XFCE 측에서 이 웨일랜드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거예요. 뭐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라도 어쨌든 XFCE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어차피 그놈은 또 웨일랜드 환경에서 적응을 해가지고 웨일랜드에서 쓸 수 있고 VM2가 그런 환경이에요. 웨일랜드의 그래픽 기반의 그놈이라고 하는 데스크탑이 올라간 거고 그렇게 들 수 있는 거고 레딧 10에서는 9.7에서는 여전히 X윈도우인가? 저도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X윈도우 기반일 거예요. X윈도우 기반에서 그놈이 올라가 있고
9.7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XFC 데스크탑 환경을 쓰기 위해서 웨일랜드 대신에 엑스윈도우 기반으로 하는 레드햇 9.7을 지금 설치를 해서 실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원격 데스크탑을 할 때도 그래요. 원격 데스크탑 할 때도 원격으로 이 GUI 환경을 쓰기 위해서도 이제 웨일랜드 기반으로 되느냐 아니면 엑스윈도우 기반이냐에 따라서 또 쓸 수 있는 그 서버 패키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호환성 때문에 하여튼 두 가지 문제 때문에 9.7 버전을 우리가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설치한 VM1은 그 CD, DVD-ROM에 있는 패키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DVD-ROM은 만들어진 게 꽤 시간이 지났어요.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최신 패키지들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 VM2에서 과제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근데 혼자 집에서 할 때도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시에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과제로 생략하고요. 집에 가서 업데이트 해주시고 뭐 업데이트하고 설치하나 설치하고 업데이트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 XFCE 설치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과제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니까 이건 과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XFCE4는 지금 우리가 이 레드햇에 등록을 한 이후에 봤던 그 리포지터리 즉 그 소프트웨어 저장소에는 이 XFCE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드햇이 공식으로 배포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녀석입니다. 비공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시스템 운영에서 해봐서 알겠지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 레드햇 그 리눅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제일 먼저 이제 당연히 그 오픈 커뮤니티에서 각종 이제 패키지들을 만들겠지. 뭐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겠죠. 뭐 커널도 만들고 유틸리티도 만들고 뭐 등등 다양한 뭐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오픈 커뮤니티들이 이제 개발을 하겠죠. 여기저기서 프로젝트로 개발하면 그러니까 이걸 레드햇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레드햇 리눅스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유틸리티나 뭐 커널이나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 다 별개의 프로젝트로 다 여기저기서 한 수십 수백 개의 프로젝트들이 별개의 소프트웨어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소스들을 다 가져다가 구성을 하는 거지. 구색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OS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패키지, 이런 패키지, 이런 패키지가 필요하겠다 해서 다 모아서 그거를 이제 빌드 해가지고 OS로 내놓는 거거든요. 레드햇은. 근데 레드햇이 그걸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그것을 이제 테스트처럼 마치 알파 베타처럼 미리 만들어서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페도라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페도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최신에 나오는 패키지들을 먼저 테스트를 다 해요. 패키지를 모아가지고 OS를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안정적이지 않은 것은 버리고 왜냐하면 레드햇은 워낙에 그 안정적인 OS로 유명하거든요. 뭔가 버그가 있거나 뭐 물론 그래도 버그가 나옵니다만 아주 그 전에 수많은 검증을 되게 많이 거치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해요. 레드햇은 다른 배포판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주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해서 빌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페도라라는 프로젝트에서 일단 거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이제 CentOS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또 걸러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버전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종 확정된 패키지들의 모음을 가지고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릴리즈 OS가 비로소 상용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했던 라키 리눅스 같은 것들은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XFCE 같은 것들은 이 페도라 프로젝트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써보고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 페도라 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그 패키지 저장소 배포판 그 페도라 배포판용 패키지 저장소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드햇이 공식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배포판 리포지터리 외에도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페도라의 배포판 그 리포지토리를 내가 쓸 수 있도록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아까 봤듯이 이제 그 리포지터리들이 어떤 걸 내가 쓸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이제 레드햇 것만 쓸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NF 그룹 리스트, 이건 뭐냐면 설치할 수 있는 그 패키지 그룹들을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 배포판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XFCE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페도라의 그 배포판 그를 등록해 놓고 나면, 사이트를 등록해 놓고 나면, 리포트를 등록해 놓고 나면 이제 리포 리스트에 페도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리스트로 보면 XFCE가 보여요.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그 리포지터리 중에 이제 페도라 리포지터리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치하면 된다. 뭘 설치하면 되냐? XFCE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건 단일 패키지가 아니고 여러 개의 패키지의 모음인 그룹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그래서 그룹 리스트로 보는 거죠. 패키지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래서 인스톨도 그냥 인스톨이 아니고 그룹 인스톨입니다. 어쨌든 해봅시다. 하면서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sudo dnf. 그래서 dnf가 이제 패키지 관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거나 뭐 설치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또는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패키지에 들어있는지를 알아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패키지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명령어가 DNF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배포판, 그 레포지터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는 명령이 이제 DNF 리포 리스트 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게 레드햇 계열의 레드햇 공식 리포지토리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 OS와 그 다음에 그 앱들, 여기서 앱이라는 건 주로 그 기본적인 OS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 외에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그 리포지토리가 되겠고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시 DNF 그룹 리스트에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그룹들을 보면, 이 리포지터리들에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그룹들이 뭐가 있을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접속해서 리포지터리에서 패키지 그룹들을 뒤져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설치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환경 그룹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서버 GUI 사용, 최소 설치, 워크스테이션, 가상화 호스트, 뭐 사용자 정의 운영 체제, 이런 그룹들을 설치할 수 있고, 지금 설치된 그룹은 서버 그룹. 요거 우리가 설치할 때 서버로 설치했잖아요, 그죠? 그 그룹이 돼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XFCE는 없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리포지터리를 등록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이게 좀 길죠, 그죠? 보시면 이겁니다. sudo dnf-y install.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리포지토리에서 뭔가 패키지를 가져다가 설치할 때 쓰는 명령어의 기본 패턴이에요. dnf, 물론 이건 이제 sudo는 루트로서 실행하기 위한 거고요. -y는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뭐 어쩌고 막 물어보는데 그냥 다 yes로 대답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뭐 yes로 대답하라. 옵션을 다 yes로 대답하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해서 여기에 있는 이거를 인스톨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ttps 해서 URL이죠. 여기에 페도라 프로젝트의 그 저장소 이펠이라고 하는 저장소입니다. 이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군요. 그러니까 페도라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 OS 배포판용 리포지토리가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용 배포판이 있고, 여러 가지 리포지토리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리포지터리는 이펠 릴리즈라고 하는데요. 공식 패키지 안에 들어갔다기보다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들입니다. 우리 페도라에 이것들이 서포트가 되는 그런 패키지들이니 설치해도 좋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페도라 설치 DVD 안에는 이게 없어요. XFCE가. 그러나 그 배포판 외에 리포지토리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그 리포지토리가 이제 이펠 릴리즈라고 하는 리포지토리고, 이펠이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엑스트라 패키지. 그러니까 엑스트라라는 걸로 봐서 이제 공식이 아니라는 뜻이죠. 엑스트라 패키지 for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그래서 EPEL이죠. 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게 이제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즉 레드 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햇 계열의 그 리눅스에 기본 배포판에는 없으나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포지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excepc가 있으니까 그것을 설치하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예, 됐군요. 이렇게 하면 이펠 릴리즈가 설치되었다고 나오고, 다시 한번 리포지터리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레드 리포지터리 외에도 이펠 릴리즈 리포지터리가 추가된 것을 보습니다. 아까는 요것만 있었죠. 레드햇의 기본 리포지터리만 있었어요. 이펠 릴리즈 리포지터리가 생겼고, 이제 다시 한번 그룹 리스트를 보시면 수도 DNF 그룹 리스트에서 보시면 이제 이펠 릴리즈에서도 그룹들이 있으니까, 패키지 그룹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펠에서 가져오죠. 여기 보시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여기 보면 KDE 플라즈마 워크스페이스, 이것도 GUI 환경이에요. 그놈 말고 또 KDE라고 이제 유명한 양대 데스크탑 환경이 있는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설치하려고 하는 건 excepc죠. 요거 그룹이 생겼어요. 요거를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sudo dnf-y group install excepc 설치하겠습니다. 요거는 설치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한 몇 분 걸립니다. 워낙에 패키지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GUI다 보니까 dnf-y install 그룹 인스톨, 패키지 그룹이기 때문에 excepc, 이게 대소문자를 아마 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소문자를 다 지켜주시고, X자는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죠. 네. 보시면 설치를 할 겁니다. 네. 사이즈가 좀 크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excepc가 설치됐으니까 실행이 가능하죠. 네. 그럼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하면 이제 일단 그 현재 상태가 어떤가부터 보면 이렇게 부팅을 해서 CLI 모드로 실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system ctl이라는 커맨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do system ctl get default, 이게 이제 부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나타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은 부팅을 할 때 그 systemd가 어느 타겟을 실행할 것이냐, 이 타겟이라는 게 뭐냐면 부팅 과정에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게 해서 부팅을 할 거냐를 그 나타내는 어떤 세트들이라고 했죠. 이런 걸 실행해서, 이런 유니트들을 실행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또 이런 유니트를 실행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분리해 놨다 그랬죠. 그래서 멀티 유저 타겟은 그냥 CLI 모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놓는 그런 타겟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CLI 모드로 부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모드가 있냐면 이제 그래피컬.점 타겟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피컬.점 타겟에서는 부팅할 때 이제 GUI 모드로 부팅이 되게끔 해주는 타겟이고, 그걸 위한 이 다양한 그 유니트, 서비스 유니트들이 이제 실행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디폴트 타겟, 즉 부팅될 때 자동으로 실행될 타겟을 이제 그래피컬.점 타겟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sudo system ctl, 이게 이제 systemd가 이렇게 제어를 이렇게 해줘라 하는 뜻이에요. ctl의 systemd ctl의 약자죠. system ctl set default, 그래서 graphical.target, 이렇게 하면 이제 부팅을 할 때 그래피컬 환경으로 부팅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팅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래서 그 결과 다시 한번 get default를 해보시면 sudo systemctl get default를 해보시면 graphical.target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아까는 부팅할 때 이렇게 그냥 CLI 모드로 부팅을 하겠다는데 지금 그래피컬 모드로 부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껐다가 다시 켜면 당연히 그래피컬로 부팅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뭐 그것을 껐다가 켜고 뭐 재부팅을 하고 그러지 않고 바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환을 하는 명령이 이제 systemctl isolate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isolate라는 게 이제 뭐 격리하다 뭐 그런 뜻인데 어디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겟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sudo systemctl isolate graphical.target 이렇게 그러면 이 콘솔이 그래픽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GUI 환경을 쓸 수 있다, XFC를 쓸 수 있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용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사용자는 제가 설치할 때만, 이 사용자는 왜 처음에 로그인해서 사용자 추가했었잖아요, 그죠? 그 사용자고요. 만약에 루트로 로그인하고 싶으면 여기 목록에 없으니까 눌러서 루트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돼요. 저는 그냥 JS3로 로그인하겠습니다. JS3로 로그인이 안 돼. 여기서 바로 로그인하면 안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놈 환경이 로그인이 돼요. 그래서 XFC로 로그인하고 싶으면 이것을 눌러서 여기에서 XFC 세션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톱니바퀴 있죠, 오른쪽에. 이걸 눌러서 XFC 세션 쓰겠다 하고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뜨는 이 환경이 이제 XFC라고 하는 데스크탑 환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합시다.